네, 뭐 지금 소개받았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유이성. 그 일단 이 주제를 이렇게 수행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뭐 투입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교수님께서 요청을 주셨을 때 고민했죠. 어떤 걸 주제를 정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내용 투인 쪽에 관련돼서 과거에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트윈이라는 주제를 정했고, 이 트윈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하시는 연구하는 내용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여기 이 트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것처럼 기술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는 주로 사례 위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학생들이 도움이 될까? 사실 여기서 무슨 어떤 학술적인 지식을 얻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제 소개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이 소개를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KT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이 이제 저는 대학원 때 학교 다닐 때 통신 쪽을 전공을 했어요.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 이동통신들에 대해서 이제 물리계층 쪽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물리계층이라는 건 이제 주로 신호처리 위주 웨이브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를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다 보니 방송 쪽 일을 좀 하게 됐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연구했을 당시는 차세대 방송이라고 디지털 방송 쪽 BVB랑 미국 쪽에서는 ATSC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국내 이동 방송으로 DMB를 했었죠. 근데 이제 DMB가 제가 이제 DMB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부서 이름이 DMB 사업단이었는데 DMB를 하다 보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동 방송에 대한 표준이 유럽은 이제 DVB T2라고 해서 그게 이동 방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ATS 쪽에 이동 방송이 따로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가 이제 DMB라는 표준을 하나 만들고 이동 방송을 위해서 ATS 할 때 이거를 전 세계에 뿌려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좀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라든가 저희가 이제 남미 쪽에 홍보하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하러 갔다기보다 정부가 홍보하는데 저희가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서 가서 전시를 하러 갔었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쓴 이유는 이제 제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 트윈까지 가게 됐느냐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 쪽을 하다 보니까 전송 기술은 사실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방송 쪽은 특히나 이제 한번 구축이 되면 바뀌질 않거든요. 그걸로 한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기술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미디어에서 디코더 쪽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동기화 맞춰서 플레이하는 부분. 실제 우리가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방송에 대해서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립싱크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실제 그 서버에서 쏘는 시간하고 내 가지고 있는 단말의 클럭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쌓이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고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이제 8K인데 이것도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ATSC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방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코덱 중에 SVC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케일업을 비디오 코덱이 있는데 이 코덱이 먼저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화질의 그 압축을 하게 되고 그 위에 인핸스드 레이어라고 해서 다음 화질에 대한 거를 부가적으로 압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덱을 사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방송 상황이 안 좋거나 화질이 그 단말 같은 데서 볼 때는 그 베이스만 받아서 저화질로 보고 그다음에 고화질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이나 이런 망을 통해서 고화질로 확장될 수 있게 그래서 심리싸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당시 제가 연구할 때는 8K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4K짜리 4개를 모아서 콘텐츠를 송신기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해상도별로 압축을 해서 별도로 이제 베이스라인은 방송망으로 보내고 나머지 인핸스드 레이어는 통신망을 통해서 끌어오는 형태로 해서
끌어온 거랑 방송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는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자유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3D 형태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 쪽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나왔던 기술이라는 게 TSN 기술이라고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라는 그 네트워크 단의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지연을 최소화시키고 각 단말 간의 동기화를 정밀하게 맞춰보자 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오디오 비디오를 같이 양쪽에서 그 지연이 거의 없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펙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 이제 오디오 쪽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초다 시점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혹시 초다 시점 다들 알고 계시나요? 초다 시점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초다 시점이 무한경식으로 다시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기술은 광학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 초다 시점이랑 108, 지금 여기 180점이라고 써놨는데 180점을 구현을 해놓은 화면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화면과 저쪽에서 보는 화면이 입체감 있게 옆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광학 기술이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에 일반 TV 위에다가 필름을 입혀서, 광학 필름을 입혀서 픽셀들을 나눠서 시점별로 나눠서 쓰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픽셀은 옆에 있는 픽셀이 보이고 저쪽은 이쪽 픽셀이 보이게 해주는 광학 기술이 있어서 광학을 맞춰서 초다 시점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그 방식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죠. 실제 4K라 그래도 시점이 4개가 돼버리면 4분의 1로 해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해상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뒤에서 빔 프로젝터를 써서 앞쪽에다가 이제 프로젝터로 영상을 쏘는 겁니다. 180점, 108개의 프레임을 갖고 프로젝터를 가지고 영상을 쏴서 여기서 이제 광학계에 의해서 시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 그런 108개에 대한 네트워크의 그런 로드나 그런 타이밍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까, 그런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뜨고 하면서 3D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디지털 트윈하고 실가상 융합 쪽 내용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한 제 소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뭔가 어디에 가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넣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대해서 잠깐 넣고요. 저희가 이제 91년인가 설립이 된 거 되었고요. 설립 목적이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에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이 잘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들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설립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연구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에너지 연구소가 있고 정보지능융합 연구소, 두 개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재 부품 쪽은 주로 이제 아마 이과 학생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주로 부품 쪽이나 디스플레이, 광학계, 반도체 이런 쪽을 하는 쪽이 주로 들어가 있고, 지능융합 연구소가 여러분들이 하는 실감 미디어 쪽을 주로 다루는 본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미디어 연구본부랑 융합 시스템 지능정보연구본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은 저희 컨텐츠 응용연구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 정보통신 미디어 연구본부 밑에 5개의 센터가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 보시면 어떤 분야는 대충은 어쨌든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정보 쪽에서는 AI 쪽하고 그런 쪽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꽤 많은 지역에 지금 가 있어요. 메인은 이제 성남 야탑에 있는 본원이 되어 있고, 사실 본원이 이제 부품 쪽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쪽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실제 이렇게 처음에 본원에 있다가 확장을 해나갔는데, 이게 이제 클린룸이 있고 부품 쪽에는 반도체 장비들이 워낙 정밀한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컴퓨터만 가지고 작업하는 저희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만 이제 각 흩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터졌고, 실제 이제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은 지역 거점 해가지고 별도의 약간 별도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인재들을 뽑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부분들은 이 정도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는 로보틱스 쪽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저기도 이제 수소로 다 옮겨갈 것 같습니다. 한 2년 뒤에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상암에 있다가 정보통신부가 상암에 있다가 판교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올해 초부터 홀로그램이 못 넘어온 이유는 거기도 이제 레이저 가지고 광학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에 딱 저희도 이제 설치를 지하에다 해놨었는데 장비를 그게 한번 건물의 흔들림에 의해서도 조금씩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세팅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옮기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회사 소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뭔가 이거 너무 시간을 이걸로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게 콘텐츠 응용이다 보니까 전체 콘텐츠 제작부터 생성, 그다음에 모호 관리, 그다음 서비스까지 하는 전체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다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실가상 AI 융합 팀하고 워터보다 콘텐츠 팀이 되어 있고 실가상 융합 쪽이 주로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쪽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화라든가 물론 생성도 좀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질문을 중간중간에 해도 되겠죠? 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발표를 하다 예전에도 이제 세미나를 듣다 보면 다 끝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거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손 들면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앞에까지 했던 것 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뒤에서 계속 나올 거라서 가야하기만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 공간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공간 복원. 저희는 이제 실제 생성형 써서 어떤 없는 공간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간을 복원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복원을 해서 할 때 위치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 연동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가시화했던 부분들 시뮬레이션이랑 그런 부분들이고 이건 뒤에 설명할 거니 다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분야 몇 개를 더 집어왔는데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알기는 블록체인 그런 이 비트코인도 많이 알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한 그냥 응용 분야일 뿐이고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에. 그런 코인들을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실제 블록체인 기술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과연 데이터 지금 요즘 해킹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서버가 털려서 데이터가 조작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분산시켜가지고 조작할 수 없게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 핵심이 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각 블록들에 이제 보면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동작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되고 내가 뭔가 거래를 했다던가 그런 데이터들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들어 해시 값 만드는 건 알겠죠? 그 시하 이후로 어떤 폴리노미얼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이 스트림들을 만들어서 해시 값을 다음 블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 해시값을 집어넣고 여기서 바뀌게 되면 해시값도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안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서 체인으로 연결한다. 블록체인이 되고 이것도 조작 쫙 다 가끔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노드가 여기가 있어요. 그 노드들 간에 이거 바꿔도 되겠냐라고 협상을 한 다음에 협상이 되면 그때서 이제 업데이트 된다기보다는 블록이 추가되는 형태로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써먹냐라고 보면 이제 뭐 요즘에 이제 한때 나왔었죠. 어떤 미술 작품인데 이제 디지털상에서 하는 작품들에 대한 그런 거래나 할 때 신원 증명을 한다거나 이게 진품이다.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떤 금융 거래할 때도 쓸 수 있고 NFT라 아까 말씀드린 게 NFT죠.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유의 토큰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 저희 쪽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AI 쪽인데 실제 요즘에 생성형 AI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뭔가 창작을 누가 할 텐데 그럼 이게 과연 누가 창작을 AI가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한 것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나누는 게 이 기사가 어디 나왔던 거를 표절한 것이냐를 찾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기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학습 모델마다 이제 나온 특성들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유사도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는 이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획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돌릴 텐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사람이 만든 것이냐, 생성형을 쓴 것이냐, 이거를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기사들을 쫙 데이터베이스를 긁어다가 한다고 해도 과연 이 기사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확도를 하늘 때 이제 물론 데이터셋 내에서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빼놓고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 잘 나오긴 하는데, 실제 환경에서 이게 정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통신 약간 연결된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어떤 방안에 주로 타겟은 이제 독거노인들 분들이 방에 혼자 더 다니다가 쓰러지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카메라는 이제 개인정보의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 무선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선랜 AP가 있고 단말들이 있을 때 그 단말들의 신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영상인데, 이 퍼스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찾는 거고요. 3명이 들어왔다라고 체크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가 존 1, 존 2예요. 존 1에 있다가 존 2로 넘어왔다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 워킹을 하고 있다. 좀 있으면 이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뭘로 판단을 하느냐, 주파수, 무선랜 신호의 주파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판단한다. 지금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두 개를 달아놓고 단말을, 얘가 이제 AP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X축이 시간이 되고 Y축이 주파수로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구나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실감 미디어 공학과랑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 관심 뭐 다양하게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라고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폴로 13호가 발착역 미션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 얘기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음모론도 많잖아요. 달에 진짜 갔냐 맞냐. 근데 사실 달이 아폴로 11호부터 18호까지가 계속 갔거든요. 사람을. 이걸 다 이슈화가 안 돼서 모르는 거고, 어쨌든 세 번째로 달 착륙을 하러 가는데 13호가 지구를 떠나서 열심히 가던 도중에 뭐에 부딪혔는지 그 우주선의 그 사령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모듈에 뭐가 충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통이 떨어져 나가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착륙선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자 그래서 착륙선으로 옮겨가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장난 게 또 있었던 거죠.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포집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문제는 고장난 게,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착륙선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 없는데 이걸 가져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규격이. 그 당시에 만드는 회사가 달랐는지 뭐 여기에 있는 그건 노란색, 동그란색인데 여기는 네모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우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영화에도 나오죠. 지상에서 거기에 있는 부품들을 다 모아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거기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를 시뮬레이션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테이프 붙이고 막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초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디지털 트윈은 아니죠. 그냥 트윈일 뿐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이런 디지털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미러월드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부분을 정립화한 부분이 2001년인가 2002년에 그 PLM 자기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하는 그런 그런 문서에서 미러드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그런 트윈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했던 게 보면 이 가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응되는 피지컬 현실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개가 연결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미군에서도 F-16이나 이런 데 국방 쪽에서 트윈 모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럼 이렇게 커지게 되었냐 보게 되면, 실제 군에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산업으로 넘어와야 발전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독일이 먼저 이런 제조 산업에 되게 선진화가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GE가 자기네 항공기 엔진을 만들 때 트윈을 접목을 시켜서 이걸 홍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각 산업계로 퍼져나가면서 활성화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단순 복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유체역 같은 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예측하는 형태의 트윈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요즘에 핫한 피지컬 AI까지 연결이 돼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이제 디지털 트윈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연 인텔리전트 커넥티브 트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최초에 나왔을 때는 단순히 현실에 있는 객체를 복제해서 가상 공간에 구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복제한 모델은 실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는 정도였겠죠. 아, 얘가 어떻구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기술 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그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인텔리전트 트윈이라는 경우가 나오게 됐어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트윈은, 그러면은 커넥티드는 실제 단순히 이렇게 일방향 반방향으로 데이터들이 넘어와서 뭔가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라 과연 디지털 트윈 속에서 뭔가 동작을 했을 때 이게 현실에도 반영이 돼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커넥티드 트윈이라고 보면,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트윈은 그럼 이 세 개들이 다 겹쳐서 결합이 돼서 그 실시간 피지컬 물체들과 연결이 되고, 얘가 뭔가 지능을 가지고 뭔가 제어를 하거나 사람의 개입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트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보게 되면 주로 핵심 구성 요소가 그거겠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서로 간의 양방향으로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느냐, 그리고 AI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들 간에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걸 트윈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정의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 이런 환경이랑 대화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나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뽑아놨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기 미디어 공학과에서도 모델링 쪽 이슈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써가지고 모델링 이슈들이 있고,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모델링을 하는데 단순히 이런 외형 모델링은 지금도 많은 기술이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로봇이다. 로봇이 팔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모델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부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쪽은 뭐 바로 말 안 드려도 워낙 다양하게 연구들이 되고 있으니까 AI는 합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IoT나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커넥션하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될 테고, 사실 IoT도 이 트윈 말고도 워낙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크게 여기서 다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과연 이거를 이제 가시화를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가시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연구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옵티마이즈 이슈가 있어서 이게 진짜 사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메시를 많이 쓰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렌더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돼서 요즘에 다 클라우드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써서 효율적으로 분할해서 서버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이쪽 파트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들이 이쪽 파트들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적용 사례인데 동영상을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걸 따왔어요. 실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이게 사실 이쪽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다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이쪽 분야의 선두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얘들이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BMW가 이건 최근 2025년에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인가에 풀 디지털 트윈을 접목시킨 그런 홍보 영상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보시게 되면 교육 훈련이나 물론 이거는 이제 좀 더 잘 만들어졌겠죠 영상이 실제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들었다. 사실 왼쪽에 아까 보였던 장면이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이라서 이런 플랫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좀 넘어가면 화상 회의 시스템까지 같이 도입을 하고 이게 이제 현장이 아니라 이제 트윈으로 구축하는 그런 환경을 서로 협의하면서 이제 변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립하는 과정이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논의를 해서 좀 뭔가 바꿔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저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옮기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거 빼고서 옮긴 다음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BMW 공장에 실제 적용을 시켜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워낙 트윈 쪽이 이제 말은 많이 나왔지만 적용한 데가 그렇게 대기업 위주로만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랑 같이 해서 많은 어떤 공장 전체를 만들었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뭐 효율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도시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게 싱가포르이 작은 나라잖아요. 알죠? 싱가포르의 도시국가라서 되게 작은 도시 하나인데 얘들은 이제 대담하게 도시 전체를 트윈으로 만든 거예요. 도시 자기네 국가 전체를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를 트윈으로 만들어서 도시 계획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땅에다가 도시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펑골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 계획을 해서 건물들을 짓고 할 텐데 여기에 그럼 일조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바람이 어떻게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부분 강풍이 많이 불 것이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 교통 흐름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겠다라고 해서 실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 타운을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구현한 거는 한 3년간 해가지고 2018년에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넘어가면 이거는 단순 설명이고 실제 뭐 도시 설계도 있고 뭐 주차 대수는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이냐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설치를 할까를 이미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또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 되게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써 있지만 1,0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 1,000억 원 정도가 들어서 모델링을 하는데 1,000억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3D 모델링의 문제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 뭔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또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비용 대비 효율성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 외형 자체는 요즘에 기술들이 먼저 발달해서 드론이 다니면서 뭐 찍고 다니면서 영상으로 모델링 하는 거는 가능한데 실제 내부나 돌아가는 것까지 하기에는 그 물리적 특성까지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됐을 때 과시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델링도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컴퓨터로 모델링하는 부분이 60년대부터 컴퓨터 디자인을 해서 뭔가 반영을 해보겠다. 주로 이제 설계 쪽에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통해서 주로 이제 점과 선만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명한 그림이죠. 많이 봤을 거예요. 3D 하는 분들한테는 이 티파티라는 이 모델을 마틴 유엘이라는 분이 이걸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서
이런 곡면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곡면이 들어가면서 이걸 수학적으로 곡면을 표출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서 그런 게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솔리드라든가 뭐 서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면서 그래픽스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라이다나 이런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을 해보자 하는 것까지 많이 발전을 한 부분이 이제 80년대까지 이미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쓰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다 보니까 스캔을 떴지만 그걸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가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됩니다. 마야라든가 3D 맥스, 블렌더 이런 애들이 개발이 되면서 좀 더 사용자한테 편하게 이런 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게 하는 툴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게임이나 영화 산업, CG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그런 부분들에. 그런데 이제 많이 펼쳐지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AI를 접목시켜 보자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돼서 뭐 너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겼죠. 가우시안 스플리팅이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솔리드 모델링에 대한 뭐 세 가지 파트인데 처음에는 선으로만 이루어진 걸로 하다가 이제 면이 나왔다가 이제 실제 객지 특성까지 포함된 재질이 들어갔다. 요금 되면 그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 기법이라서 방법론적인 건데 앞에 얘기했던 저기 폴리건날 모델링은 뭐 흔히 얘기하는 삼각형, 다각형 형태로 면을 만들어서 하는 모양이고 넙스는 캐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스플라인 그 수학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곡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위에 네 개는 캐드 기반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식이고 밑에 두 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죠. 스캔 베이스 모델링은 3D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자. 이제 방식이 두 가지로 보통 크게 나뉘는데 스캐너가 레이저로 이제 공간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객체를 스캔할 수 있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스캔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하고 뎁스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뎁스 센서가 좀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편하지만 이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주로 이제 저희는 모델링 이슈보다는 모델링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정확성 이런 부분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주로 스캔 방식을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산업체나 이런 데서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달아서 스캐너가 스캔을 한 걸 가지고 사람이 수작업을 좀 보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 스캐너를 이제 쓸 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은 과연 이 스캐너가 지가 돌아다니면서 찍어주면은 좋으니까 로봇한테 달든 어디다 달든 드론에 달든 해서 다니면서 알아서 취득을 해오면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자 하는 개념들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물들인데 왼쪽이 이제 기본적인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테스트해본 결과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마 이 스테레오 가지고 덱스를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얘는 뭐 가장 유명한 베로다인의 라이다 돌아가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스캔을 해주는 장비고 쟤는 덱스랑 이미지 RGB 센서를 포함한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준다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캐너가 이제 핸드헬드로 이렇게 모델링 객체를 모델링할 수 있는 스캐너 그리고 이게 라이다랑 이미지 센서 같이 들어있어서 라이다로 스캔을 하면서 컬러까지 같이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스캐너인데 사실 이 두 개 카메라 기반으로 한 거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베로다인도 라이다가 성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고 사실 얘네들이 가격이 되게 비싸서 저희가 이제 두 개는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1.5 정도 하고요. 하나가 이게 한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하는 방식은 좀 특이한 게 얘는 이제 레이저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을 하는 지가 돌면서 스캔을 하고 또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저 멀리까지 스캔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저쪽에 설치하고 스캔을 하게 되면 알아서 스캔을 해줍니다. 자기 위치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이 되고 얘는 레이저 센서라기보다는 실제 스캔을 하면 격자 무늬의 레이저를 쏴요. 화면에 뿌리고 그 레이저의 왜곡을 가지고 3D를 모델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모델링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과제로 했던 건데 TOF 센서를 만드는 과제가 있어요. 실제 이미지 센서, 이미지가 아니라 TOF 센서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테레오 카메라랑 이 센서를 가지고 실제 3D를 만들어 보자 어떤 내용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복원했던 그냥 가공하지 않은 그런 결과고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예전에 테스트로 삼아 돌려봤던 이미지 기반의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으로 3D 모델링을 한 거죠.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 거다 보니까 그 데이터셋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나오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돌리게 되면 굉장히 잘 나오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센서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잡음도 심하고 뭔가 이렇게 오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돌려봤을 때는 이미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델링 과정,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델링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광역 공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보였던 밑에 창원에 있는 그 SMIC라고 공장이 하나 있어요. 공장인데 테스트 공장이에요.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을 이제 스캐너를 가지고 처음에 스캐닝을 쫙 하죠. 스캐닝을 해온 걸 가지고 이제부터가 이제 수작업이 좀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소프트웨어 도움도 받고 알고리즘도 들어가긴 하는데 객체화를 쫙 시키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3차원 복원을 하면서 데이터들 중에 이런 바닥면 같은 경우는 실제 점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경량화를 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차원 복원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공간, 앞에 말씀드린 차원에는 실제 공간이고 이게 가상 공간에 구축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스캔한 결과물이에요. 실제 여기는 저희가 이 국제 공동 과제를 하고 있는데 독일 쪽에 이제 지메스 센터에 가서 거기에 지메스 센터에 실제 그 돌아가는 공장은 아니고 연구 공간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캐너를 들고 가서 직접 스캔을 해오고 그 스캔한 결과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큰 장비 돌아가면서 레이저로 하는 걸로 공간 모델링을 하고 실제 이런 핸드헬드 스캐너 가지고 로봇들로 모델링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실제 최종적으로 가공을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실제 그 가상화에서 돌아가는 장면을 뒤에 이제 동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량화가 필요한 부분이 이게 워낙 점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 라이다 센서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포인트들 대부분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방법들이 있었죠. 기초적으로 나왔던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경량화를 위해서 복셀이라고 부르는 복셀을 사이즈를 키워서 그 안에 점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경량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경량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경량화를 했을 때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원래 발 모양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뭉개져가지고 한 통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먼저 잘 되는 경량화 알고리즘을 써서 경량화를 먼저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과의 피처들을 그 차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점과 경량화된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 애들은 살려야 되는 특징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그런 부분들을 취해서 원래 경량화된 모델에 부가해서 최종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저희가 포인트 수를 줄인 결과물이 되죠. 그런 비교 분석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슬램 기술. 슬램 다들 아시죠? 위치 추적하는 일반적으로는 로봇 쪽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추적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슬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간 복원 쪽에서 필요한 게 내가 사실 그렇죠. 이미지를 여기서 찍어서 저기서 찍어서 이제 공간을 복원을 할 때 이 간의 관계를 알아야 이제 실제로 제대로 매핑을 시키거나 물론 여기서 특징점 찾아가지고 매핑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좀 더 부정확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가 위치를 알고 있으면 복원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슬램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것도 영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제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벨로다인 아까 위에 보였던 벨로다인 센서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한 거를 가지고 슬램을 통해서 치는 그런 과정을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다이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슬램 써서 합쳐진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슬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만 가지고 여러 장의 이미지들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합쳐보자라고 하는 비주얼 슬램.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특징점들을 찾게 되죠. 그 특징점 찾는 알고리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시프트가 가장 좋긴 하지만 걔는 라이센스가 있는 특허가 있는 기술이라서 실제에서 많이 이렇게 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걸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합친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만들었던 센서랑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실제 공간 복원한 슬램을 이용해서 이 센서를 가지고 찍고 거기에 슬램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서 복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링 관련된 내용이고, 그럼 과연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 여기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감 미디어 공학과에서는 인터페이스 쪽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게 IoT 쪽 프로토콜들이 많이 존재하죠. 트윈과 데이터들을 다 묶기 위해서 IoT 프로토콜을 쓰긴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로봇들, 물류센터나 이런 데 로봇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런 로봇들을 진짜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과제를 많이 했었는데, 로봇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때 최적화가 되느냐를 하는데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들을 로봇 간에는 이제 MQTT라는 뭐 프로토콜을 써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이게 MQTT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IoT인데 어떤 브로커라는 애가 하나 있어서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한테 어떤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애가 보내는 애를 퍼블리셔로 하고, 서브스크라이버, 받는 쪽이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되어 있고, 명칭이. 그래서 내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 토픽으로 나는 데이터를 쏠 거야라고 등록을 하게 된 브로커에다가 이 토픽으로 받을 거야 하는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전부 다 데이터를 뿌려주는 형태의 프로토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라는 애가 온도가 이제 그 프로토콜 통해서 등록된 걸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 서브스크라이버한테 계속 받아주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템플릿처럼 있는 부분이 토픽 등록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트윈 쪽에서 접목을 시키냐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런 장비들 간의 IoT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장비들하고 어쨌든 로봇이 움직일 때는 로봇들이 개별적으로 동작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들을 모으거든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일일이 모을 필요 없이 이 서버에서 우리는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는, 트윈 쪽은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 REST API라고 이제 웹 베이스로 저희는 프로토콜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트윈 서버가 이게 이제 실제 저기 독일 쪽에서 썼던 방식인데, 이쪽이 독일 쪽에 그런 로봇 모으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이제 국내 로봇 모으는 시스템이 두 개가 여기 합쳐져 가지고 이 레이어에서 저희한테 이 REST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정보들을 가시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웹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REST API 다들 많이 쓰시지 않나요? 근데 최근에는 안 쓰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간단한 게 HTTP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워낙 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어떤 플랫폼에서든 다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실제 URI 안에다가 어떤 파라미터랑 데이터들을 다 실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요즘에 사용하고 있고, 혹시 얘기했지만 이런 플랫폼 제약이 없어서 어떤 플랫폼에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는 단순한 프로토콜 규약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는 시큐어한 HTTPS라든가 이런 시큐어를 따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잘 받아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트윈 서버가 여기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고사양의 3D 게임을 한다 그러면 PC에 다운 엄청 받죠, 몇 기가씩.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서버로부터는 움직임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내 서버에서 다 렌더링을 돌리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실제 우리가 트윈을 하게 되면 어디 현장에 가서 작은 단말이나 이런 걸로도 봐야 되는데, 그럴 때도 고사양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버에는 그 렌더링을 서버에서 하고 우리는 영상만 보내주자. 화면만 보내주면 실제 여기서 볼 때 3D로 보이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 우리도 웹 기반의 이제 WebRTC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줌, 화상회의 때 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얘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상회의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 저쪽에서 늦게 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서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서버 부하도 늘어나고 그만큼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서버는 기본적으로 관리만 해주고 다이렉트로 물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줌에 들어가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화상회의를 할 때 실제 서버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물려서 실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즘에 줌 다들 쓰시잖아요. 줌 쓸 때 줌에서 앱 깔아 쓰시나요? 전용 소프트웨어? 다들 이렇게 쓰시죠? 저는 잘 안 깔거든요. 그냥 웹에서 처음에는 깔라고 나오는데 밑에 보면 웹 브라우저 참여하기 돼요. 참여하기 누르면 똑같은 환경으로 웹에서 그냥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플랫폼이든 안드로이드든 앱이든 탭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이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서 아까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보게 되면 웹RTC가 다이렉트로 물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시그널링 서버는 사실 이제 그거 줌 회사 같은 애들이 하는 거겠죠. 서로 간에 이제 정보들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주는 시그널링을 해주는 서버고,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선 랜을 쓰죠. 네트워크를 잘 아시지 모르지만 무선 랜을 쓰게 될 때 관심 갖고 보셨을지 모르지만 IP 주소 다들 아시죠? 보통은 대역이 이제 내부 IP 대역 192로 시작한 내부 IP 대역을 쓰는데 얘는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IP예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일로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주소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APA가 있고 APB가 있을 때 둘이 끝에 뭐 똑같은 IP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라우터가 알아서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이렉트로 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물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스탄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설 IP를 가지고 있을 때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그리고 전달을 해주는 서버가 이제 스턴 서버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턴 서버가 필요하고, 이 턴 서버는 이제 방화벽 같은 정책 때문에 막혔을 때 다이렉트로 물릴 수 없는 경우에 대신 해주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다이렉트로 물리는 걸 선호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에서 처음에 했던 그 트윈, 저희가 이제 기반 구축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했던 한 사업이 있는데, 포항 포스코가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라고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포스코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그 연구소 안에 어떤 스마트 공장 같은 걸 또 가지고 있어요. 하고 이제 어떤 제조사들하고 같이 해서 트윈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실제 이게 아까 공정이고, 아까 그런 공정 라인을 이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아까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센서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외형을 뜨고, 센서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가 3D로 있는데 실제 이거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위치라든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그 포인트에 가 있느냐. 근데 센서를 쓰게 되면 정확히 포인터들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써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무엇을 하는 걸 만들었느냐 보면, 현재가 뭐예요? 아까 교육 훈련 솔루션인가? 이게 유지 보수 솔루션인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항상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유지 보수 어떤 장비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장비를 사와서 운영을 하는 고장이 났을 때 되게 단순한 건데 사람이 직접 와서 이거 고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R 형태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당연히 원격이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지 보수 솔루션을 만든 내용들이고, 또 이제 이걸 또 가상 공간에다 구축을 해서 VR을 쓴 환경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이, 여기 실제 작업자들은 이미지 기반으로 저희가 위치를 추적을 한 거예요. 이미지를 카메라 2개, 3개 놓고서 그걸 가지고 객체 인식을 하고 객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가상 공간과
현실과의 그런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매핑시켜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하고의 실제 그 어떤 딜레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주로 하시나요? 예를 들어 뭐 5G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라이빗 5G 이런 것도 있고 뭐 옛날 LTE 쓰신 건 아닐 거고. 그 여기서는 실제는 이제 이거는 실시간성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릴 거에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교육 훈련 솔루션이었고 얘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이런 파라미터를 주고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가상 공간에서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받아서 분석하고 레포트를 작성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증했던 부분들이 SMI 저희가 갖고 있는 공장에서 실증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이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산업과학기술연구원이나 거기 포스코 밑에 있는 연구소랑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 가지고 실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공간을 전체 모델링을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웹 기반으로 저희 볼 수 있게 했었는데 3D를 근데 그때는 이제 스트리밍을 한 건 아니고 데이터를 받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교육 훈련하는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솔루션을 이제 AR로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포항에 있는 거기를 실제 공정들을 다 만들어서 이게 이제 외부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막혀 있을 것 같고요. 얘네가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료가 많은데 보안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외부로 유출 안 되는 자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여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한 다음에 돌려보면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일 쪽에서 스캔을 한 내용인데요.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핸드헬드 스캐너로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연구원이 이제 여기는 사진 안 넣는데 막 누워가면서 스캔하고 그래요. 아래 스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스캔을 하고 이 좋은 점이 여기에 실시간으로 떠요. 화면에 어떻게 스캔되고 있는지가 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리고 스캔을 하면 된다. 이 장비가 이제 아까 그 공간을 스캔하는 라이더 장비 돌면서 전체를 스캔을 해서 이게 사실 영상 같은 게 이게 모델링된 결과거든요. 3D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 동기화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 저 공장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이 과제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 시스템즈라는 AMR 로봇들을 하는 그 업체가 있고 여기 도이치텔레콤 독일 통신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 공장을 5G 네트워크로 다 로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5G 망을 통해서 저지연으로 데이터를 받아온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앞에 서버에서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고 지금 저희가 발표 자료에 넣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독일에서 현장 이거는 실제 독일 현장 데이터를 실제로 받지 못했고 아직 테스트를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에뮬레이션을 했어요. 기존의 트윈 서버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는 형태 시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실제 영상이고 밑에 게 이제 가상공간에서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EST API 기반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웹 RTC로 스트리밍하는 형태인데 어차피 자료에 넣진 않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잘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아마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좀 뭔가 지금 당장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면이 웹에서 구현된 화면이에요.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캡처해 놓은 부분이 있고 실제 여기서 이제 제어가 다 되거든요. 우리가 마우스 가지고 이제 움직이거나 게임처럼 이렇게 이동하거나 다 할 수가 있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거의 이제 딜레이를 못 느낄 정도로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조그만 로봇들이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는 형태, 레스 타입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일단 현재 테스트로 이게 0.1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초마다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또 로봇이 나와서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짐을 이전하고 얘가 로봇을 같이 협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반이고, 요거는 이제 웹으로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나 볼 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웹 기반 서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패드든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한 그 과제라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얘기했던 인텔리전스 커넥트 트윈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이제 이번에 독일이랑 같이 지멘스랑 같이 하는 과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공장을 이제 가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100%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희 선생님 다 일부 공간을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상 탐지를 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상 탐지를 하고, 또 두 가지 세이프티, 아무래도 독일 쪽이 워낙 그런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뭐 제로 탄소 리백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건강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들은 보니까 위험 지역에 사람이 근처로 가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AI를 못 믿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우리가 해주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받아서 회출도 해주고 이상 탐지해주는 그런 형태의 과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여드릴 게 사실 이제 앞으로 얘기할 피지컬 AI랑 좀 약간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번에 국가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테스트할 데가 너무 없다. 로봇을 실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를 어디서 테스트해볼 것이냐,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대구에다가 5만 평 부지에다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라는 건물을 하나 질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저 안에 물류시설, 상업시설, 실외, 생활 이런 시설들 다 구축을 해놓고 여기 와서 로봇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넣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R&D로. 그래서 가상화 쪽에서 로봇들을 모델링한 도구를 만들고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맡은 부분은 그러면 실제 로봇이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모든 조건을 내가 다 테스트해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조건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온다든가 뭐가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테스트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을 그러면 로봇한테 증강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 로봇이 실제 테스트하는데 여기는 없지만 100대 로봇이 돌아다니는 환경을 가상으로 보여주자 로봇한테. 그래서 로봇이 그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죠.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AI를 생각했는데, 워낙 AI로 하기에는 실제 로봇의 그런 공격학적인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된 결과를 로봇한테 보여주자, 그런 내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럼 과연 로봇한테 이미지만 보여줄 것이냐. 실제 로봇은 이 안에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센서 데이터까지 같이 만들어서 보여주자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 이 증강 실험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부르는 말이 합성 데이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센서 데이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나올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요즘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서 피지컬 AI라고. 사실 피지컬 AI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고, 제 생각에는 올 초에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님께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 플랫폼을 발표를 하면서 피지컬 AI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에서 모든 걸 실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피지컬 AI를 언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지금 각 공공 그런 정부 쪽에서도 피지컬 AI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것도 이제 소개 자료들을 가끔 이제 많이 집어넣었어요. 영상을. 피지컬 AI가 뭐냐? 사실 이 피지컬 AI라는 용어는 되게 옛날부터 쓰였다기보다는 용어 자체는 뭐 쓰이진 않았지만 개념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할 때도 보면 이제 인바디드 AI라는 용어도 나왔었고, 인바디드가 뭐냐 그러면은 로봇이 육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수행을 하는 이게 인바디드 AI인데, 사실 피지컬 AI도 비슷하죠. 로봇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럼 주변 환경과 같이 교류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인바디드 나왔을 때도 이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자, 저 옆에 탕비실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와라고 시키면 로봇이 생각해야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경로를 줘서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판단을 해서 가서 뭘 열고 컵을 꺼내서 물을 따로 갖고 와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게 인바디드였는데, 그럼 얘는 피지컬 AI는 뭐냐? 지가 알아서 그 동작을 하는데 지가 이 주변 환경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용어 자체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가상에서도 우리는 다 이거를 실험해서 로봇한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보여준 게 이런 부분들이고, 주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내용이죠. 뭐 이건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움직이고 이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여러 번 대신에 이제 장점이 데이터를 여러 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자. 합성 데이터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 뭐 이런 도로 환경 가상으로 만들어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피지컬 AI 특징이 무엇이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면서 이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뭔가를 동작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쓸데없이 저기 가는데 막 띵 돌아갈 필요 없이 최적의 그런 것들을, 어떤 행동이 과연 최적일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적응성이 필요하고, 또 인간이 뭘 했을 때 아까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인간이랑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장비들과의 연결이 돼서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피지컬 AI이고, 그래서 피지컬 AI를 그럼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 쓰일 때 앞에도 얘기했지만 로봇들은 다양한 시각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센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환경 데이터를 포함해서 줘야 얘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인식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나 이런 센서나 온도나 이런 습도 그런 장비로부터 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행을 움직이면서 다른 것들을 피해 간다거나, 그렇게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피해 간다거나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 아프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동작했다 그런 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이걸 가지고 피지컬 AI를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지컬 AI를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까? 두 가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테슬라는 사실 심플하죠. 센서를 안 쓰니까 비전만 가지고 모듈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판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달려있는 카메라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세 600만 대 이상의 차량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뭐 여기서 6일 만에 2천만 시간의 분량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테슬라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도 한다고 하면 뭐 현대 자동차 회사들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다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싫은데 왜 내 정보가 그걸로 가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자. 그래서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 초에 발표했던 내용이 2천만 시간의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켰어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공개를 했고 이 부분은 지금 무료로 풀어놨어요. 나 테스트 해볼 수 있게. 근데 물론 고사양의 GPU가 있어야 잘 돌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시간 넘어가고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그 아까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2천만 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클립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각 클립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클립을 추출하고 얘를 가지고 중복성 제거하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디퓨전 기반의 모델이랑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일단 학습된 모델을 공개를 해놓고 이 파인 튜닝 과정은 각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라라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깃허브에 다 올라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걔네 엔비디아에 했던 플랫폼들을 소개했긴 한데 얘들이 대단한 게 모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 거를 다 조합을 시키면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옴니버스 많이 들어봤죠. 가상 공간 구축하는 플랫폼이고 OVX는 하드웨어 플랫폼이고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작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얘네가 옴니버스를 이용을 해서 로봇들을 진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실제와 동일하게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모델은 공짜지만 이런 것들은 다 돈 내고 받는 거라서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또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좀 이렇게 첨사진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만 바꾸면 얘네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기네 솔루션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저기 어디더라 키온인가 무슨 그룹에 있는 어떤 대규모 공장을 자기네 블루프린트를 써서 단순하게 쉽게 만들었다라고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공장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가상화, 왼쪽이 가상 환경인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걸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 요거는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자동으로 나오나요? 젠슨 황이 직접 메이저리그 가서 시구를 했나 봐요. 이 아저씨가 젠슨 황인데 직접 거기 멈추네요. 동영상이 끊어지는데 괜찮아요. 예, 직접 시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던져야 되고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이 화면을 보고서 그런 모델을 홍보하는 거죠, 얘네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한 모델을 얘네가 이제 내놓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공개를 했고 그걸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코스모스라고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코스모스 안에 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2천만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9,000조개 톤을 훈련을 시켜놓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적당히 맞게 써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별로 개수만 나눠놨어요. 나노는 좀 작은 파라미터, 40억 개 정도 파라미터고 슈퍼는 좀 고성능 모델 70억, 그다음에 울트라는 14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소개 영상인데 이거보다는 이제 다음 게더 재밌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가 또 이제 그런 파라미터별 모델이 있고 또 그럼 너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모델들을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프리딕트라는 모델이고 두 번째가 트랜스퍼, 세 번째가 리즌. 대충 용어에서도 이제 보이겠지만 프리딕트란 모델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이 되고 그래서 얘는 그다음에 트랜스퍼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야외 공간으로 바꿔줘. 그럼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옷들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아니 밖에 비가 온다거나 이런 다양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게 트랜스퍼 모델이고 리즈는 아까 나왔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쭉 영상에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입력은 저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받고, 뭐 이건 뒤에 또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지금 들어가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인풋 이미지를 저렇게 줬습니다. 아, 이런 영상을 던져놓고, 물론 텍스트도 좋겠죠.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텍스트를 넣으면 이 버스가 다가오죠. 이런 영상을 생성해 준 거예요, 걔네가. 실제로. 이거를 또 이제 제공을 하는 게 다운받을 수도 있고, 웹 기반으로도 내가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 해보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네. 인풋 이미지에서 아웃풋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그거를 거죠. 생성해내는 거를 이제 그 AI가 피지컬 AI가 자동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뭔가 의도한 쿼리 같은 거를 던져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다 지금 보면 여기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정의해줬어요. 텍스트를 넣었을 때 비디오를 만들어주냐, 그다음에 월드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넣었을 때 표현해주냐, 그다음에 영상을 넣었을 때도 표현해주냐, 세 가지를 다 받고 두 개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에서 뭐 이렇게 될 거, 뭘 하는 거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버스가 오는데 뭐한 사람이 뛰어와서 이 차를 한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실제로 만들어주겠죠. 그렇게 해보진 않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돌려본 것도 뒤에 좀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웹에서 직접 만든 거라 길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영상을 만들려면 아마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프리딕트죠. 이제 영상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넣어준 거예요. 로봇이 컵에다 물을 뭔가 따르는 영상을 넣어주고 중간에 멈춥니다. 영상이. 그랬을 때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게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저 따르고 내려놓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준다. 사실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걔네가 이제 거기 올라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부드럽잖아요. 저희가 이제 돌려본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넣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저 이미지를 하나 넣고 주행하는 걸 이제 만들어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돼요. 잘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사실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 요거 이게 이제 아마 전선이겠죠, 기차요. 근데 저기서 보면 다리도 만들어놨더라고요, 뒷 배경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실제 프롬프트를 되게 잘 넣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플하게 저희가 달리는 거 해줘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어설픈 것 같고 얘네도 이제 거기 예시에 보면은 프롬프트를 굉장히 길게 쓴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가다가 처음엔 그 모양이 있었는데 이게 뒤로 가가지고 이제 배경에 다리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이게 국내 과연 여건에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워낙 학습이란 데이터가 걔네가 국내에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이나 다른 데서 했을 것 같아서 국내에 뭔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 이슈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실감 미디어 공학과에서 할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트랜스퍼라는 건데 실제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영상을 주고서 이게 뭔가 환경을 바꾸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런 거죠.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건데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밑에 배경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와 있던 건 여기 작은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프롬프트가 이제 이만큼이 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잘 넣어야 잘 나오는구나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트랜스퍼인데 이게 원본 비디오죠. 실제 차에서 이제 주행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블랙박스에서 찍은 것처럼 보여줘라는 식의 그러니까 차 안에서 찍은 걸 보여줘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실제 유리가 반사되는 모습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보면 반사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실제 실내에서 봤을 때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소개 영상이라서 그냥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배경을 이거는 만들어진 영상 같고요. 실제 돌려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자주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리즌. 그래서 이 영상을 넣어주면 텍스트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저 사람이 헬멧을 쓰고 안전고리를 잘 갖고 있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얘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들을 쭉 달아주는 홍보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해본 건 아까 프리딕션 저희가 사실 이제 필요한 게 프리딕션 쪽이라서 그쪽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아무튼 점점 이렇게 엔비디아가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아, 우리가 별로 이렇게 빨리 따라가거나 할 게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쪽은 이제 미국 쪽 시장에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물론 전 세계로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과연 그럼 합성 데이터 썼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 분명히 이게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란 말이죠. 합성 데이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리고 이제 실제 저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합성 데이터를 3D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성형 써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는 단순히 이제 3D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데는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현실의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따라가야 되겠죠.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뭐 아까 얘기한 엔비디아의 아이작심 같은 것들은 워낙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놔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미스매치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데이터들 간의 미스매치들이 생길 수 있죠. 실제 여기 햇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랑 뭐 이렇게 비쳤을 때 다른 것들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얘는 오차가 거의 없는 완벽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그러면 완벽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센서의 오차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주제로도 일부러 그런 오차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준다라는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결해야 최종적으로 이 아마 실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걸 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 모델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 모델을 써서 우리 쪽에 맞는 쪽으로 파인 튜닝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분야의 도메인 랜더마인 그리고 이제 도메인 랜더마인 내용은 그거죠 이제 이게 워낙 편향되기 때문에 다양한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일반적인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어댑테이션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에다가 얘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과연 증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얘를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근데 사실 3D 데이터를 그대로 만약에 라이다가 달려 있으면 라이드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실제 이미지보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업체에서는 줄 필요 없이 센서가 인식하는 정보만 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정답일까 그러면은 얘가 이 센서가 대신돼서 인식한 정보만 주면 너무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편하게 네, 회사 얘기라든가 아무거나 좋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지만 되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리즘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접목을 해봤어요. 조금씩은. 물론 메인은 소프트웨어는 했지만 그래서 뭐 어떤 분야든 깊이는 몰라도 그만큼 알고 있으니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감사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 좀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게끔. 로보티스 할 때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셋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리얼 월드 간의 갭에 대한 이슈는 따로 또 없어요? 거기도 물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이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로봇 쪽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는 올해 이제 시작하는 과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장 큰 저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이 현실과의 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이제 그 다른 과제에서 또 이제 그런 물리 법칙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긴 해요. 로봇에 대해서. 그럼 그 로봇이 이제 지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그 로봇을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주행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센서 데이터 주고 이미지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언덕으로 올라갈 때 과연 이 밖에 힘을 얼마큼 줘야 되느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과의 갭이 좀 많이 생기겠죠.
과연 똑같은 힘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어떤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럼 더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저희 KT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KT가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애트리에 비해서 장점은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있다라는 거 왜 무슨 또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하는 연구들은 많이 비슷해요. 애트리가 이제 물론 규모가 훨씬 크죠. 저희보다 이제 한 몇 배 크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깝다. 기본적으로 판교 가보셨나요? 판교역 주변에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상암도 잘 돼 있고 그런 데 저도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저희는 이제 특징이 좀 다른 게 애트리는 출연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물론 걔들도 이제 사업화, 애트리도 사업화를 많이 고민을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설립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한 걸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눈에 보이는 좀 사업화에 가까운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게 이제 오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원천 기술을 해서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그게 맞거든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뭔가 좋은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야 그걸 이제 저 연구소에서 가져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아닐까 연구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인바디드 AI랑 피지컬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책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되게 헷갈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인바디드 AI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피지컬 AI로 인바디드는 사라졌어요. 얘기가 피지컬 AI로 싹 전환이 되면서 그럼 과연 피지컬하고 AI 인바디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바디드는 똑같죠. 똑같은데 좀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가. 그러니까 인바디드는 어떤 이 육체가 있는 로봇을 의미한다. 사실 봤을 때는 의미적으로는 뭐 용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주변 환경을 당연히 인식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얘는 똑같이 환경을 인식하지만 좀 더 이제 범위를 넓게 가져간 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그거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거였어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서 피지컬 AI로 바뀌었구나 생각합니다. 요즘 그래서 다들 뭐 피지컬 AI 뭐 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어, 질문이 없으면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말 재미있는 디지털 트윈과 그 AI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KT의 이정욱 책임님께 큰 박수